앞서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내일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큰 이벤트가 있는 거죠. 대선입니다. 21대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고요. 어떤 후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대한민국의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후보가 되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각 당이 내놓은 이 주식시장과 그리고 경제정책들 한번 점검을 좀 해보고요. 시장에 있는 기대감까지 점검을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IM증권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대선 후보들 공약 보면 자본시장 선진화라든지 이른바 밸류업 정책 뭐 이런 것들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시장과 관련된 공약들을 보시면서 총평을 내리신다면 어떤 평가를 내리실 수 있겠습니까? 예, 뭐 일단 두 후보 다 고려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세부적인 강론 부분에서는 약간의 좀 차이, 그러니까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상법 개정을 통한 이제 주주 보호, 뭐 이러한 쪽에 좀 초점을 맞춘 것 같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세제 개혁을 통해서 뭐 배당 분리과세라든지 이러한 쪽을 통해서 자금 뭐 또 투자 유치라든지 뭐 이러한 쪽을 통한 어떤 약간의 좀 그 디테일 부분에서 조금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하튼 두 후보 다 자본시장에 대한 어떤 부양 의지 자체를 상당히 좀 강하게 내비쳤다라는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긴 하지만 사실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주 뭐 새롭게 저희가 정말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정책들이 도입하면 강력한 어떤 주가 부양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갖기에는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러한 뭐 이제 제도의 어떤 개혁이라든지 뭐 이런 밸류업 정책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부분들이긴 하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게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성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가 사실은 담보가 돼야 사실은 이런 것들도 다 조화를 이루어서 이제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텐데 지금 뭐 각당 뭐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조금은 뭐 내용적으로 보면 뭐 AI 투자라든지 뭐 이러한 조금 제한적인 부분의 어떤 공약만이 사실은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이어서 과연 우리나라 이제 성장에 대한 흐름 자체가 과연 이제 순탄하게 이루어질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향후 이제 워낙 대선 자체가 일찍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직 뭐 구체적인 정책이 세부 정책이 추진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는 거를 좀 감안했을 경우 뭐 신정부 출범 이후 이제 성장과 또 기업의 어떤 우리나라 어떤 산업구조 재편이라든지 이러한 조금 구체적인 것들이 조금 병행되어야 결국 이제 주식시장 자체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총평을 좀 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코스피 지수가 2,700, 700도 이것도 좀 올라와서 2,700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장에서 보면 2,700 올라오고 나면 에너지 잃고 밑으로 빠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게 이제 우리 시장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주자들 이번 대선 뭐 여러 가지 공약이나 뭐 이런 것들 선거와 관련된 캠페인 하면서 한 얘기는 지수 뭐 4,000 그 위에 5,000까지도 불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자본시장에 있는 개미 투자자들의 표 얻기 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과연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실적이 별로 안 좋은 상황에서 단순히 밸류업 정책이나 상법 개정만으로도 이렇게 지수가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상법 개정이나 어떤 밸류업 정책, 우리가 뭐 밸류업 정책도 거의 1년 가까이 이제 시행을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이지만 물론 이제 성과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뭐 기대했던 성과가 이제 못 미친 부분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떠한 이러한 제도 개혁이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은 물론 우리나라가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제 찾아간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들이고 저희가 향후 이제 심화하고 있는 MSCI 이제 선진국 지수 편입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의 어떤 기반을 만든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그 코스피 자체가 사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최근에 뭐 올랐다라고 하지만 저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문제가 사실은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 이익 사이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적인 요인보다는 사실 대외적인 환경, 아무래도 이제 수출 기업에 사실은 이제 의존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그 사이클을 좀 타는 모습들이 자체를 좀 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 환경이 좋으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오르는 부분들이고 대외 환경 자체가 악화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당연히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는 이러한 구조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원인 자체는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그 산업 구조 자체가 너무 수출 지향적인
또 최근에 보게 되면 그마저도 사실은 뭐 중국이라든지 미국의 어떤 AI 패권 경쟁에서 저희가 이제 밀려가고 있는 듯한 모습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 개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필요한 것은 지금 강력한 어떤 성장 전략, 산업 전략 자체가 사실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지금 뭐 사례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주가가 상당히 이제 올라올 때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거기에 그러한 어떤 시간이 걸리는 과정 속에서 그래도 일관성 있게 뭐 통화 정책이라든지 재정 정책, 산업 편 또 거기에 이제 일본 자체도 이제 밸류업을 하기 위한 어떤 이러한 정책 자체가 일관성 있게 사실은 추진된 영향 자체가 이제 일본 주가의 상승을 이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뭐 저희가 5천 지수하면 너무 조금 뭐 이게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좀 생각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긍정적으로 보면 독일 닥스 지수를 좀 저희가 하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닥스 지수가 2022년 한 중반에 들어서 한 12,000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23,000선 주니까 거의 100% 가까이 올라오면서 지수 기준으로 보면. 지수가요? 네. 그럼 종목들은 많이 오른 것들은 얼마 올랐다는 얘기입니까? 물론 이제 거기에는 이제 독일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대형주 위주로 사실은 오른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닥스 지수를 얘기하는 게 사실 우리도 항상 이제 독일 하면 이제 유럽의 병자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뭔가 되게 뒤처지는 듯한 최근에 들어오면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주가는 왜 오르냐라는 부분은 그만큼 독일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뭐 통화 정책이라든지 또 최근에 이제 재정 정책까지도 상당히 이제 강화하는 부분들이 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들에다가 최근에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발발이 됐긴 했지만 뭐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국방 뭐 라인메탈과 같은 그러한 국방 산업 자체를 상당히 이제 육성하고 또 수혜를 받는 이러한 과정이 사실은 이제 독일 주가의 상승을 좀 이끌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뭐 5천선이 뭐 꼭 불가능한 선은 아니다. 그러니까 재임 기간 지금 신정부 취소 5년 동안에 저희가 차근차근 어떠한 정책들 자체를 발번하고 또 여러 가지 정책 자체를 좀 성장에 맞게 균형적 있게 또 병행해 나간다라고 하면 꼭 불가능한 수치만은 아니다라는 쪽에서 이번 정부에서는 조금 그러니까 저희가 뭐 고질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 그러한 고민들 자체가 조금은 더 깊게 나와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본 적이 없는 지수기 때문에 사실 5천 부르고 있으면 야 이거 너무 위에다 부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 사례를 들어주시니까 독일이 사실 산업 구조도 우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미래의 우리의 길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꽤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2022년부터 최근까지 주가가 거의 100% 오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밸류업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좀 있지만 결국엔 그 지수가 이렇게 오르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한 성장 전략이 이번 새 정부에서는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기 정부가 반드시 해야 될 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뭐 지금 공이 얘기되는 건 뭐 AI 투자인 부분들이고 사실 또 저희가 AI 투자와 관련돼서 여기서 뒤처진다라고 하면 아예 이제 저희가 경쟁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상실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위 뭐 미국 주도의 AI 공급망 자체에서 저희가 도태될 수 있는 이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 AI 투자와 관련돼서 뭐 조금은 이제 국가가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서 성장을 좀 유도하는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보면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결국은 국가 주도의 어떻게 보면은 그 AI 산업, 뭐 미국은 사실은 뭐 민간 기업이 워낙 잘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바이든 대통령이 보게 되면 뭐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지금 관세 정책 이러한 것들도 보게 되면 결국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정부의 어떤 주도하에서 보조금 정책을 통해서 뭐 외자도 유치하고 성장을 하고 하는 이러한 전략들이 추구되고 있다라고 보면 우리도 너무 민간 기업에 맡겨서 어떤 성장 전략을 추구하기보다는 이 AI 산업에 있어서는 좀 국가가 여러 가지 뭐 대규모 자금도 사실은 마련하는 방안을 뭐 하든지 또 여러 가지 그 제도적인 법률적인 어떤 세제라든지 또 자금 지원을 위한 어떤 방안들 자체를 조금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내수 경기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고민이 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뭐 한은이 얼마 전에 이제 0.8%까지 이제 성장률을 내리는 과정에서
가장 큰 성장 둔화 요인으로 지적한 것이 이제 내수 경기입니다. 네, 건설 소비 얘기 예. 나왔죠. 네.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도 사실은 내수 경기가 좋아질지 사실은 상당히 불투명한 부분들이고요. 특히 이제 자영업자들 보시게 되면 거의 뭐 절벽에 가까운 지금 상황에 사실 내몰리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하튼 뭐 지금 수출 경쟁력이라든지 또 AI 산업 이러한 부분도 중요한 부분들이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성장 자체가 계속해서 지속 또 잠재적 성장률 자체를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내수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는 뒷받침돼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양당 후보 자체가 지금 2차 추경에 대해서 뭐 30조 이상의 어떤 대규모 추경을 사실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여하튼 단발성인 어떤 그런 추경도 중요한 부분들이긴 하지만 조금 내수 경기 또 뭐 우리나라 지금 건설이라든지 이러한 쪽을 조금 계속해서 육성이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좀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세부적인 어떤 정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AI와 관련돼서 하나 또 중요한 게 아무래도 인재인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AI와 관련돼서 인재가 사실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인구 절벽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은 지금 뭐 고급 인력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의대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사실은 쏠림 현상 자체가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향후 우리나라 그 뭐 AI라든지 IT 산업에 있어서 상당히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그 인구 정책에 대한 문제 자체는 뭐 계속해서 얘기되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이러한 인재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짚으셨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AI와 관련된 성장 전략 그리고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거 그냥 사기업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정부 주도로 뭔가 자금을 마련해서 예를 들면 뭐 GPU를 대량으로 정부가 구매해 준다든지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뭐 이런 것들이겠죠. 실제로 일본도 1조엔 규모의 GPU 뭐 사들인다 뭐 이런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거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그걸 이용하려면 거기에 뛰어난 인재들이 필요하니까 인재 양성을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이제 반대축에 있는 우리가 이제 수출이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까 내수 살려야 된다. 내수가 너무 어렵다라는 말씀이세요. 거기에는 이제 양당 정치인들이 얘기한 추경을 포함해서 정부 재정의 역할 그리고 정부가 대규모 무슨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건설 경기 살리자 이런 말씀으로 저희가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보면 이제 앞서 상법 개정이나 뭐 밸류업 정책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은행, 증권, 지주사들 굉장히 주가가 최근에 좋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앞으로 흐름에 대해서는 만약에 상법 개정이 된다라고 저희가 가정을 해봤을 때 여러 가지 뭐 지금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만 시장에 계속 이들의 강세가 이어질 걸로 보십니까? 예, 좀 더 추가적인 강세는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지금 그동안 저희한테 그 상당히 고질적인 문제 자체를 상당히 해소할 수 있는 뭐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상법 개정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 자체를 상당 부분 이제 저희가 가질 수 있다. 또 주주 보호 자체가 상당히 강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외국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사실은 조금은 그 투명성 이러한 것들이 좀 제고될 수 있는 기회인 부분들이어서 이러한 것들이 물론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그 새로운 정부가 이 상법 개정에 있어서 좀 기업의 목소리도 조금 반영을 하면서 좀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간다라고 하면 조금 저평가에 대한 어떤 부분의 해소 뭐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이어지면서 특히 이제 자금 측면에서도 이제 외국인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입이 되는 그러한 효과를 통해서 좀 추가적인 상승을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작용 부분도 조금 얘기를 해보죠. 경영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이사충실 의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법 개정되고 나면 경영권 방어가 힘들다라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적지 않아 그 리스크는 분명히 좀 있을 것 같고요. 뭐 특히 이제 우리나라 기업의 어떤 뭐 전통적인 어떤 그 의사결정 상태가 사실은 이제 대주주의 어떤 의사결정으로 이제 모든 사업 자체가 진행이 됐다라는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그러한 것들이 한편에서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뭐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던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러한 법 개정 뭐 특히 이제 그 지분율이 자체를 낮은 어떤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지금 뭐 현재 이제 민당 정권에서 지금 지금 검토하고 있는 법안과 또 시장의 어떤 목소리를 조금은 좀
좀 같이 좀 균형을 맞춰서 사실 국 개정을 통한다라고 하면 뭐 좀 리스크 자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자 쪽의 이야기도 조금 들어가면서 보완을 좀 할 필요는 있다라는 의견도 좀 주신 것 같은데 또 하나가 이제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자사주 메인만으로도 사실은 주가 방어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긴 한데 이 자사주를 가지고 그간 많은 기업들이 뭐 기업을 분할한다든지 이럴 때 이른바 자사주 마법에 이용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시각이 많기 때문에 아예 법 개정 중에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만들겠다라는 부분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려를 하십니까? 아니면 좀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저는 좀 기대감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동안 주식시장에서 보게 되면 좀 불편한 어떤 사례들이었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사주를 이용해서 뭐 어떤 쪼개기 상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주식시장의 어떤 뭐 한 기업의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그 발목을 잡는 이러한 조금은 좀 불편한 어떤 관행들 자체가 뭐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제 결국 이제 그 의무 소각이라는 부분 자체가 결국 이제 주가 부양에는 분명히 긍정적일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주주수가 이제 당연히 줄어들 테니까요. 뭐 그러한 측면이 있는데 이제 결국 그것도 사실 우리가 기업 소각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업이 돈을 벌어야 사실 소각을 할 수 있는 거고 뭐 기업이 돈을 벌지 못한다면 소각이 결국 이제 자본 건전성이라든지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해칠 수 있는 부분들 좀 있는 부분들이어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제도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뭐 당연히 뭐 많은 고민이 있어서 나온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긴 하지만 거기에 따른 뭐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들의 어떤 펀더멘털이라든지 국내 경기 상황 이러한 것들의 어떤 전략 자체도 사실은 좀 병행이 돼야 된다라는 저는 좀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사주를 의무 소각해야 된다라는 법이 시행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자사주 비율 높은 기업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사주가 많은 기업들은 사전에 자사주를 막 여기저기다가 블록딜하거나 이럴 부작용이 나지는 않을까요? 뭐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야겠죠. 뭐 그것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더 커진다 이런 우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이 뭐 이제 그러한 어떤 뭐 소위 말하는 파킹이라는 부분 자체도 결국 한계가 분명히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책들 자체가 뭐 꾸준히 추진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한 어떤 조금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 자체는 시간이 지나가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향성 측면에서는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직 이제 뭐 당선자가 나오지도 않았고 어떤 정책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이른바 신정권이 출범하고 나면 정권하고의 이 허니문 기간이라고 한 100일 정도를 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긍정적인 정책들을 막 쏟아내고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나오는 구간을 저희가 보통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좀 그런 기간을 증시가 즐길 수 있을까요? 예, 그 부분이 가장 좀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뭐 역대 최근에 한 그 이명박 정부 이후에 좀 저희가 4개의 정부를 경험을 했는데 사실은 딱히 이제 그 신정부 정책의 허니문 효과가 나타났던 시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례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 이유 자체는 뭐 여러 가지 지금 항상 뭐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활성화, 뭐 이러한 정책도 내놓고 어떤 성장에 대한 전략도 내놓긴 하지만 왜 이 우리나라의 허니문 효과가 이제 제한적이냐라는 부분 자체는 국내 어떠한 상황보다는 대외 여건에 따라서 국내 주식시장 자체가 상당히 움직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사례를 조사한 거 보면 이명박 정부 이후에 한 분기 동안 주식이 올랐던 거는 사실 그 문재인 정부 한 차례밖에 없었고. 그럼 왜 문재인 정부밖에 한 차례밖에 없었느냐 보면 이명박 정부 때 출범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고요.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중국의 저성장 국면이 들어가는 공급 과잉 시대였고, 또 윤석열 정부 당시에는 미국이 이제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그때 뭐 2022년 뭐 이럴 때 생각하면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대외 여건 자체가 상당히 악화됐던 시기입니다. 반면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반도체 호황을 통해서 우리나라 수출 경기 자체가 상당히 좋았던 시기였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지금 이러한 제도 개선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보다는 여전히 수출 경기라든지 뭐 이러한 대외 여건 자체에 상당히 좌지우지되는 흐름을 역대 어떤 사례를 좀 보였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번 신정부의 허니문 효과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큰 기대를 갖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우에 좀 이제 하나 기대하는 거는
아무래도 좀 유동성 효과를 자체를 저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건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양당 후보 공이 지금 그 막대한 추경을 사실은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내수 쪽에는 사실은 좀 부양학 효과가 상당히 좀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이러한 상법 개정이라든지 뭐 자본시장법 개정 뭐 이러한 것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조금 이번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 정부가 이제 집권을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국회의 도움을 상당 부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게 보면은 조금 공약 자체의 어떤 실천력이라 할까요? 이러한 것들이 상당 부분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시장의 기대감 자체를 좀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도한 기대는 경계를 하지만 몇 가지 좀 특수한 사항들이 이번에는 조금 있다라는 부분에서 주식시장에는 좀 단기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거기에는 뭐 이제 관세 협상이라든지 또 이제 대외 여건 자체가 조금 뒷받침이 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은 해주셨습니다만 그래도 기대감을 좀 표현하신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간 정부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사실은 주식시장이 오르고 내린 거는 대외 환경이 더 큰 역할을 했다는 말씀이시고, 대외 환경이 지금 녹록지 않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테니까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이 무조건 잘 간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추가 추경에 대해서 양당 모두 30조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실현된다라고 하면 내수 경기에 도움이 좀 될 테고, 그리고 앞서 저희가 점검한 것처럼 밸류업 정책이라든지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거기가 가미가 된다라고 하면 조금은 그래도 우리가 기대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걸로 이해를 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지금까지 IM증권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